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희영입니다. 라디오 독서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정희연 작가의 영영여름입니다. 정희연 작가는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2002년에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에 낭만적 사랑과 사회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습니다. 소설집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이효성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작품 소개한 후에 정희연 작가 모시고 작품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정희연 작가의 영영여름 만나보겠습니다. 영영여름, 정희연. 알고 보면 돼지만큼 깔끔하고 예민한 짐승도 없다는 내용의 그림책을 오래전에 읽었다. 돼지는 먹고 싶지 않은 것을 절대로 먹지 않고 낮고 습기 찬 곳으로 배변 장소를 지정해둔다. 똥오줌을 가릴 줄 안다는 뜻이다. 또 돼지는 더없이 유순하다. 상대가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아무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돼지에게는 죄가 없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돼지는 다른 돼지와 구별되지 않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구절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몹시 슬프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12살 때 나는 도쿄에 살았다. 다다미가 깔린 작은 방 2개와 거실 겸 부엌으로 이루어진 평범한 연립주택이었다. 직전에 살던 마닐라의 콘도 미니엄에 비해 턱없이 작은 집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하루아침에 돼지우리의 짐을 풀게 된 귀부인처럼 우울해했다. 좁아 터진 곳에서 어떻게... 귀부인도 아니면서 귀부인인 척하고. 뭐라고? 리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니야. 엄마는 실제로 귀부인은 아니었다. 무역회사의 해외 영업인 남편을 따라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동안 회사로부터 월급 외에 주거비와 현지 생활비를 지원받는 환경에 익숙해져 버린 것뿐이었다. 아무려나 그곳에서 내가 가장 먼저 배운 말은 부타메였다. 밑에 부타메 돼지야라는 의미의 일본어였다. 어느 나라든 국제학교 아이들은 현지어로 욕을 했다.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도 부타메였다. 동네에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다른 아이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매일 아침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혼자 지하철을 타고 두 정거장을 가야 했다. 오후에는 거꾸로 스쿨버스에서 내려 두 정거장을 지나 집에 돌아왔다. 리에, 제발 좀 걸어다녀. 매일 4정거장만큼 2발로 걸어다니면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니? 나는 처음부터 다른 아기들을 압도하는 체격이었다. 사람들은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커다란 아기가 태어난 지 겨우 이틀째라는 사실에, 그리고 여자아이라는 사실에 연이어 놀랐다고 한다. 나를 가졌을 때 엄마의 입맛은 전 세계의 모든 음식들을 다 먹어치울 듯 기세등등했고, 그 결과 임신 말기에 체중이 30kg이나 늘어났다. 적정 체중 증가 무게의 2배가 넘는 수치였다. 결국 엄마는 임신성 당뇨라는 확진을 받았고, 복중 태아는 4.5kg에 육박하는 체중의 인간으로 세상에 나왔다. 엄마는 그래, 어쩌면 터널 안에서 일어난 연쇄 추돌 사고의 가해자와 비슷한 입장일지도 몰라. 맨 앞차 탑승객의 목뼈가 부러진 건 맨 뒷차 운전자의 부주의 탓이잖아.
난 맨 앞차에 탔던 잘못밖에 없다고. 리에, 탄산음료, 초콜릿, 케이크, 쿠키 당연히 안 되고 과당이 의심되는 식품은 일절 금지야. 그리고 저녁 6시가 넘으면 맹물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면 안 돼. 엄마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었다. 나는 매일 밤 줄인 배를 안고 잠들거나 모두가 잠들었다는 확신이 들면 까치발을 들고 주방으로 가 냉장고 속 음식들을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훔쳐 먹어야 했다. (13살) 와타나베 리에는 뚱뚱하고 내성적이며 당분이 부족하고 얼굴에 핏기 없는 소녀였다. 별명은 여전히 부타메였다. 자, 당신 이것 좀 먹어봐요. 맛있어. 알았어. 리에, 넌 채소만 먹어야지. 딴 건 눈길도 주지 마. 다음 인사이동에서 해외 근무할 것 같아. 잘 됐다. 여보, 난 말이야. 한국인도 일본인도 많지 않은 곳이 좋아. 왜 한국 여자가 일본 남자하고 살고 있느냐. 이런 시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곳. 한국어나 일본어가 아니라면 영어나 불어? 그래, 영어나 불어 좋다. 그리고 완만한 곡선에 사계절이 있는 곳. 시민들의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은 데 비해서 생활 물가는 그다지 높지 않은 곳. 또 잘 관리된 천연 잔디공원이 도처에 펼쳐진 곳. 에이구, 엄마. 세상에 그런 곳은 없어. 리에, 그냥 밥이나 먹자. 하나 빠졌다. 이왕이면 늦은 밤에도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해서 귀가할 수 있는 곳. 나의 부모는 아빠가 오래전 서울에서 근무할 때 만났다. 엄마는 해외여행 한 번 가보지 않은 한국인이었고 아빠는 일본인이었다. 그는 총 30개 정도의 한국어 단어를 알고 있었고 그녀는 총 3개의 일본어 단어를 알고 있었다. 사요나라, 모시모시, 아이시대루. 엄마는 혹시 몰라 여고 시절부터 사랑이라는 말을 10개 국어로 외워두고 있었다고 했다. 연애 시절 그들은 더듬거리는 영어로 대화했다. 왜 그거 몰라도 외국 남자와 연애할 때는 신기하게도 소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 이게 운명인가 보다 했지. 근데 착각이었어. 연애 때는 다 그런 건데. 사실 불타오르는 남녀 사이에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니? 그럼 불타오르는 남녀 사이에 말이 아닌 다른 뭐의 비중이 크다는 거야? 못 살아 내가 엄마 때문에. 엄마는 간혹 내가 13살에 불과한 소녀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 얼굴을 마주보고 마음 편하게 모국어로 아무 이야기나 떠들어댈 수 있는 사람이라곤 나 하나뿐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내게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쳐온 이유는 모국과 모국어에 대한 깊은 애정의 발로 따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엄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완전히 이해하는 타인, 모국어의 청취자를 간절히 원했을 뿐이다. 나는 가끔 엄마가 딸의 몸무게가 아닌 영혼의 무게에도 관심이 있는지 궁금했다. 여보, 갈대가 정해졌어. 어머, 어디예요? 영국 에든버러? 아니면 프랑스? 북유럽? 어느 저녁 퇴근한 아빠가 통보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K였다. 언젠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 도시국가의 이름이었다. 나는 지구본에서 K라는 지명의 위치를 찾아봤다.
남태평양 부근이었다. 한겨울과 한여름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 대부분의 시민들은 눈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는 것. 인건비가 무척 저렴하며 치안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 없다는 것.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낸 건 그 정도가 전부였다. 그래도 거긴 한국인도 일본인도 없다는구나. 날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을 거야. K를 향해 아빠가 먼저 떠났다. 나와 엄마는 국제학교에 방학이 시작되는 보름 후에 합류하기로 했다. 3번째 전학이었다. 전학에 대하여 나는 체념에 가까운 정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느 나라 어느 학교에나 짓궂거나 심성이 못된 애들은 있게 마련이었다. 등교 첫날 와타나베 리에는 K의 언어로 돼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이었다. 자, 우리가 살게 될 도시 한가운데 바다가 있대. 아, 리에, 조심. 알았어요. 침이 빠져나가니까 허전하네. 에휴, 다 돼간다. 크고 작은 박스들마다 프레자일이라고 인쇄된 붉은 스티커가 붙었다. 짐이 다 빠져나간 집의 내부는 낯설었다. 이사를 가게 될 집의 창문은 어느 방향을 향해 열릴까? 창 너머로 혹시 바다가 보일까? K 사람들은 주식으로 뭘 먹지? 엄마, 왜 그래요? 왜? 다쳤어? 어떻게? 없어졌어. 목걸이가 없어. 어디 갔지? 약혼 기념으로 선물 받았던 내 티파니 목걸이. 너도 봤지? 그 백금줄에다 한가운데 별 모양으로 다이아몬드 박힌 거. 정확히 말하자면 분실은 아니었다. 목걸이가 들어있는 작은 보석함이 이삿짐 속에 그냥 섞여 들어간 거였다. 엄마는 이사의 마지막 순간에 서랍장에서 빼려고 했던 보석함의 존재를 깜빡 잊었고 그 사이 서랍장은 충격 완충제로 꼼꼼히 포장되어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버렸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삿짐이랑 같이 먼저 간 거잖아요. 그 목걸이가 K씨로 온전히 옮겨진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니? 마지막에 내가 서랍을 안 열어봤을 줄 알아? 어휴, 벌써 슬쩍 빼갔을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난 생각만 해도 떨린다 얘. 리에, 네가 가서 엄마 대신 말 좀 해. 엄마가 말해도 되는데 엄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떨려서 그래. 우리는 이삿짐 센터 사무실에 찾아갔다. 사무실은 번화가 끄트머리에 쇠락한 골목에 있었다. 영업시간이 지난 듯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의 버튼을 누르고 내게 전화기를 넘겨줬다. 전화기 너머에서 매니저라는 사내가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고객이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내용물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물건이 거기 들어있다는 사실만 확인한다면 다른 물건들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한 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예, 리에, 없어지면 어떻게 책임질지 물어봐. 저기요, 만약에 목걸이가 없어지면... 그건 저희 문제가 아닙니다. 시계라고 했나요? 아니요, 목걸이요. 목걸이군요. 저희로선 그 시계... 목걸이가 애초에 정말로 거기 들어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걸이가 거기 있었음을 증명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매니저가 하는 말을 그대로 엄마한테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펄쩍 뛰겠지? 근데 엄마한테도 그게 원래 거기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은 없잖아. 예, 그럼... 뭐래? 이삿짐 센터 매니저가 뭐라는 거야? 전화를 끊고서 나는 천천히 침을 삼켰다. 난 내가 거짓말에 익숙한 소녀는 아니라고 믿어왔다. 연기에 재능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거기 보석함이 있었대요. 어머, 정말? 네, 그 안에 목걸이도 있었대요. 아니,
남의 상자는 왜 열어봐? 도착해서도 거기 있을 거래요. 확실하대요. 그래? 그렇겠지? 이제 엄마는 완전히 믿는 것 같았다. 믿게 하는 것. 통역은 그런 것이었다. 나는 이제야 내게 진짜 통역사의 자격 비슷한 것이 생겼음을 알았다. 나리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환승을 거쳐 K공항에 도착한 것은 늦은 오후였다. 그곳은 내가 가본 국제공항 중에서 가장 작고 소박했다. 도쿄에서 붙였던 짐은 잘 도착해 있었다. 참, 목걸이는? 목걸이? 무슨 목걸이? 서랍장 안에 보석함이 있을 거야. 자, 어디 보자. 모든 게 있었지만 별 모양 목걸이만은 보이지 않았다. 집안의 모든 상자와 서랍을 다 뒤져봐도 목걸이는 나오지 않았다. 왜 이리 덥니? 겨울방학 끝난 거 맞지? 그래도 겨울에는 좀 시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리에, 빨리 준비해. 새로 전학 가는 인터내셔널 스쿨 가야 하니까. 겨울방학이 끝나도 K는 짙은 여름이었다. 나는 인터내셔널 스쿨 7학년으로 전학했다. 담임인 미란다는 금발의 중년 백인 여성이었다. 하이, 프리티걸. 네? 와타나베 리에, 맞지? 내가 담임이야, 미란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애 잘 부탁드려요. 네, 어머니. 하이, 프리티걸? 뭐야, 지금 나한테 프리티걸? 미란다는 눈이 몹시 나쁘거나 아님 남에게 상처 주는 농담을 좋아하거나 엄청난 박애주의자거나 그것도 아님 학생의 환심을 사야 할 특별할 이유가 있는가 봐. 프리티걸, 이제 교실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볼까? 네. 아니면 뚱뚱한 소녀를 애호하는 변태 아주머니일지도 모르고. 복도를 걸어 교실까지 가는 동안 나는 미란다의 벽돌색 구두만을 뚫어져라 내려다봤다. 리에, 바닥에 뭐 떨어졌니? 예? 아니요. 바닥 보고 걷는 건 이해의 습관일 뿐이에요, 선생님. 우리 애가 샤이걸이라. 샤이걸? 내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소녀라고? 엄마, 이럴 때는 센서티브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섬세하고 감성적인 소녀. 얼마나 좋아. 여기 인터내셔널 스쿨은 한 학년이 3반뿐이에요. 좀 작은 학교죠. 하긴 뭐 이 나라 자체가 원래 외국인이 적거든요. 그래서 전학생이 흔한 편도 아니고요. 저희 반은 리에까지 포함해서 모두 10명입니다. 네. 아시아인과 비아시아인이 반반이죠. 여기가 저희 반 교실입니다. 예.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리에, 잘해라. 네. 자, 친구들. 새로 전학 온 친구를 소개할게요. 네, 이리 와. 제페니즈, 와타나베 리에. 자, 리에는 저쪽 빈자리에 앉도록 해요. 네. 박수 같은 건 아무도 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괜찮았다. 익숙한 상황이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달라지지 않았다. 돼지라고 놀리는 아이도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K의 언어로 돼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듣지 못했다.
그곳의 외국인들은 새롭고 이상한 존재에게 호감도 비호감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전학 일주일째 되는 날 교실 천장에 왕거미가 나타나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여자아이들은 새된 비명을 질렀고 남자아이들은 손가락으로 거미줄을 잡아채며 왁자하게 웃었다. 난 여기 애들이 모든 것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거미 하나 때문에 저렇게 호들갑이라니. 그래, 나는 거미만큼도 관심이 없는 거야. 저 아이들한테. 분명해졌다. 유년기 끝자락의 아이들에게 뚱보 전학생 와타나베 리에는 곤충만도 못한 존재였다. 무관심만이 어울린다고 치부되는. 뭔가 섭섭하기도 후련하기도 했다. 객관적인 눈으로 관찰한 교실 안은 나름대로의 정연한 질서로 움직이는 세계였다. 독특하게도 이곳의 아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 다녔다. 남자 2팀, 여자 2팀, 그렇게 4팀이 존재했다. 이들은 같은 호수에서 헤엄치는 서로 다른 종의 가금류들처럼 보였다. 사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굳이 한데 섞여 몰려다니지도 않았다. 그리고 한 명이 남았다. 메이. 메이라? 반에서 키가 제일 작고 여인 동양계 여자. 내가 오기 전 9명이었던 이 반에서 언제나 혼자인 건 저의 하나였을 거야. 라스트 네임이 장이라? 장. 두터운 렌즈에 안경? 무작정 길게 하나로 묶어 촌스러운 머리 스타일. 중국에서 왔나? 그 애가 혼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곧 알게 되었다. 메이는 영어를 잘 못했다. 토론 시간에 우리는 학교를 꼭 다녀야 할까라는 주제로 수업이 진행될 때였다. 자, 친구들. 우리는 학교를 꼭 다녀야 할까? 그래도 다녀야 됩니다. 학교니까.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열기라곤 전혀 없는 토론이었다. 어느 쪽이 이기든 어차피 누구나 계속 학교에 다녀야 하기 때문이었다. 모두 다 의무적으로 발언해야 했다. 다음은 리에. 그래, 와타나베 리에가 말해볼까? 이거?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공부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데 현대의 학교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곳인지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훌륭한 의견이에요. 리에, 다음에는 시선 처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자신의 논리가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밀어붙여봐. 리에는 스스로를 더욱 믿어야 해.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선생이 자기 말에 감동한 듯 열정적으로 말했다. 내가 미란다와 눈을 맞추지 못한 건 감동이어서가 아니라 토할 것 같아서였다. 메이의 차례가 되었다. 네. 그게 학교는 좋은 곳입니다. 나는 학교에서 영어를 배웁니다.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체육도 배우고 음악도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라는 장소에게. 메이, 저 애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나 봐.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 메이의 주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단순성 안에 진심이 담겨 있어서 오히려 타인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좋아요. 오늘 수업은 이만. 다들 빠이. 국제학교 교사들의 굿맨이라는 평판을 위한 강박은 때론 너무 지나쳐 자기적으로 보일 지경이었다. 메이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얼굴이 밝아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입안에 나보다 더 깊이 꺾인 각도로 고개를 숙이는 아이가 있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미치겠네. 혼잣말처럼
메이가 아주 나지막하게 뇌까린 그 말은 틀림없는 한국어였다. 흘끔 옆을 봤다. 언제 그랬냐는 듯 메이의 입술은 꼭 닫혀 있었다. 그 애는 한국인이었다. 왜 몰랐지? 왜 그럴 가능성을 생각도 못했을까? 마닐라에서도 도쿄에서도 학교마다 한국 아이들은 많았는데, 물론 그 애들에게 나도 절반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힌 적은 없어. 날 더 싫어할까봐. 내가 나도 절반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게 된 건 마닐라의 학교에서 우리 엄마가 한국인인 걸 우연히 알게 된 부산 출신 여자애가 돼지와 같은 나라 사람인 게 싫다면서 엉엉 울었잖아. 그 다음부터 난 내가 절반은 한국인이라고 말하지 않아. 다음날 점심시간, 벨이 울리자 아이들은 저마다 런치박스를 꺼냈다. 학교 식단이 따로 없었으므로 이곳의 아이들은 샌드위치 같은 음식을 점심으로 싸가지고 다녔다. 엄마는 매일 삶은 계란 반 개씩과 얄따랗게 썬 오이와 토마토만을 넣은 작은 샌드위치 한 조각을 도시락통에 담아줬다. 나는 교실 안을 둘러봤다. 벤은 미키, 클로이는 제시, 제이미는 마이클, 니콜은 주디하고 둘씩 나란히 다가앉아 각자의 샌드위치를 베어물고 있네? 그렇다면 뭐 내가 메이와 조금 붙어앉아서 밥을 먹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 나는 천천히 무거운 몸을 움직였다. 내가 다가가자 메이는 꽤 놀란 것 같았다. 그 애가 어깨를 동그랗게 말면서 물었다. Why? 밥 같이 먹으려고. 그때 메이가 짓던 표정이 두고두고 떠오른다. 그건 정말로 혼자 기억하기 아까운 것이었다. Are you Korean? You are Japanese. 왜 이렇게 놀라서 쳐다봐? 유령이라도 만난 것처럼? 그래, 메이도 어쩌면 내 뚱뚱한 몸에 자기와 같은 피가 흐르는 게 싫을지도 몰라. You are Japanese. 난 일본인은 맞지만 엄마한테 한국어를 배웠어. 그런데 아주 잘하네. 고마워.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한국어로 얘기해보는 게 오늘이 처음이야. 정말? 그래서 지금 떨려. 경계를 푼 듯 메이가 웃었다. 웃으니 장난꾸러기 토끼처럼 귀여워지는 얼굴이었다. 모국어 앞에서 그 애는 말이 없는 편이 아니었다. 머릿속에 담겨있는 그 많은 말들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꾹 참고 있는지 모를 일이었다. 아이 참, 아까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토론 시간에. 못 들었어? 응, 반만 알아들었어. 난 영어를 잘 못하거든. 그전 학교에서는 러시아어를 많이 써서. 나도 지난 학기에 모스크바 국제학교에서 전학 왔거든. 아버지 회사 때문에? 아버지는 같이 오지 않았어. 나 혼자 와 있거든. 혼자? 응. 나 혼자기는 한데, 아주 혼자는 아니고 두엇 같이. 두엇이 같이 왔다니 무슨 말이야? 아무렴 어때? 맞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너 칭찬했어. 정말? 못 믿겠다. 근데 야, 메이 너 런치박스가 왜 이렇게 화려해? 런치박스? 메이의 런치박스 안은 휘황찬란했다.
소스까지 제대로 뿌린 두툼한 햄버거 스테이크와 새우튀김, 닭튀김이 가득했고 두꺼운 햄과 치즈를 넣고 양상추가 밖으로 비어져 나올 만큼 커다랗게 싼 샌드위치도 여러 조각이었다. 다른 통에는 알알이 곱게 씻은 청포도와 한입 크기로 조각낸 멜론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매일 그걸 다 먹어? 너 그거밖에 안 먹어? 두 번째 같이 점심을 먹던 날에도 메이의 도시락 구성은 전날과 똑같았다. 메이는 가장 큼직한 닭다리를 나에게 건넸다. 먹어.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도 모르게 손을 뒤로 뺐다.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긴 닭다리를 마지막으로 먹은 건 지난 추수감사절 도쿄 국제학교의 특별 급식에서였다. 메이가 내 눈망울을 말끄러미 바라봤다. 메이는 손에 쥔 닭다리를 거두지 않고 있었다. 자, 닭다리. 어떤 운 없는 어린 닭의 토막난 몸이 메이의 손에서 나의 손으로 넘어왔다. 나는 닭다리를 조심조심 입가로 가져갔다. 식은 닭의 껍질은 기름지고 속살은 퍼석했다. 그리고 놀랍도록 맛있었다. 나는 뼈 조각에 붙은 마지막 살점까지 쪽쪽 빨아먹었다. 메이가 또 토끼처럼 웃었다. 괜찮아. 세 번째로 같이 도시락을 먹던 날,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붙어 앉았다. 메이가 런치박스의 뚜껑을 열자 전날과 또 그 전날과 똑같은 음식들이 나타났다. 이윽고 메이는 나에게 부탁했다. 저기, 리에. 괜찮으면 말이야. 좀 먹어줄래? 우리가 서로의 도시락을 바꿔 먹기 시작한 건 그날부터였다. 메이는 우리 엄마의 부실한 도시락이 자기 양에 딱 적당하다고 했다. 나는 양이 적은데 이 양이 많아서. 그리고 난 기름기 많은 음식들이 싫어. 맛있다. 나는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음식을 먹은 거는 4살 이후 처음이다. 그러므로 그건 서로 뜻이 맞아서 일어난 일이었다. 세상의 모든 피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듯이. 메이는 모이를 쪼는 작은 새처럼 먹는 내내 입을 오물거렸다. 메이의 두터운 샌드위치를 베어물기 위하여 나는 입을 크게 벌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4살 이후 내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점심시간마다 곁에 앉았고 밥을 바꿔 먹었다. 벤과 미키, 클로이와 제시, 제이미와 마이클, 니콜과 주디, 메이와 리에. 둘들의 조합이 이렇게 완성됐다. 이제 세계는 완벽한 균형을 갖추게 되었다. 일곱 번째로 같이 밥을 먹고 난 뒤 메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반들거리는 흰 조약돌이 모두 5알이었다. 본 적 있어? 돌이잖아. 공깃돌 같아서 주웠어. 공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기? 에어.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메이가 시범을 보였다. 메이의 손은 자그마했고 손가락들은 짧고 뭉툭했다. 메이는 먼저 조약돌들을 책상에 가지런히 뿌리고는 하나를 수직으로 높이 던졌다. 한 알이 공중에 머무는 찰나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를 재빨리 짚고는 낙하하는 돌을 같이 받았다.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돌들이 메이의 주먹 안에 다시 모였다. 꺾기!
이번에 메이는 그 5알을 한꺼번에 휙 던졌다가 손등으로 받았다. 그러곤 손등을 다시 튕기면서 얼른 손을 뒤집었고 붕 떴던 5개의 돌들은 메이의 작은 손바닥 안에 완전히 휘감겼다. 나는 입을 벌리고 메이의 묘기를 지켜봤다. 그건 조약돌과 공기와 인간이 함께 벌이는 마술의 한 장면 같았다. 너는 나보다 잘할 거야. 손이 커서. 자. 알았어. 어떻게 해볼 새도 없이 돌은 수직 낙하했고 책상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우리는 까르르 소리내어 웃었다. 무엇이든 꾸준히 할수록 실력이 늘어난다는 말은 대부분의 경우 옳았다. 내 공기놀이 실력도 빠르게 향상되었다. 되지. 어느 순간 2알 잡기, 3알 잡기도 할 수 있게 됐다. 학기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는 아주 간혹 메이를 이기기도 했다. 점심을 먹은 다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주위에 모였다. 클로이와 제시도 참여해서 2대2 편을 먹고 게임을 벌인 적도 있었다. 꺾기를 하기 전에 돌을 하늘에 띄워놓고 박수를 치면 한 번 칠 때마다 10년씩 나이가 늘어나. 이게 공기의 법칙이야. 이렇게. 세 번을 치면 30년, 5번을 치면 50년이었다. 우리는 박수를 치고 또 쳤다. 우리가 함께 나눠 가진 시간들은 모두 몇 년이나 되었을까? 1000년, 10,000년, 10만 년? 복식 경기를 벌이면 클로이와 제시 팀이 늘 졌다. 그럼 섞이면 되지. 그렇게 하면 비슷해질 거고 공정해질 거야. 아, 좋아. 그럼 공정해질 거야. 나는 메이와 다른 팀이 된다는 게 어쩐지 불안했지만 모두 다 좋아했기 때문에 따라서 미소 지었다. 클로이와 메이, 제시와 내가 한 팀이 되었다. 그날 메이는 유독 펄펄 날았다. 조망만한 손이 하도 빨리 움직여서 연을 세기에도 벅찼다. 꺾기를 하는 동안 메이는 수없이 박수를 쳤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너무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는 생각과 두렵다는 생각이 동시였다. 그리고 내 손이 장난처럼 그의 어깨를 살짝, 아주 살짝 건드렸다. 박수를 치다 말고 메이는 휘청 중심을 잃었다. 박수를 치느라 시선이 허공에 머물렀던 탓일 것이다. 내가 타고난 거센 악력을 잠시 간과했던 탓일 수도 있었다. 메이는 옆으로 넘어졌고 그 책상 위에 아주 약간 튀어나와 있던 못이 그의 이마 한가운데를 찔렀다. 이마에서 피가 철철 났다. 학교의 양호교사가 처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교사들이 나를 구급차에 같이 태운 것은 가해자여서가 아니라 너무도 비통하게 꺽꺽거리며 우는 나의 정신적 쇼크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K의 종합병원 응급실로 각각의 보호자가 불려왔다. 엄마는 못이 이마에 박혔다는 말만 듣고는 혼비백산에 달려왔고 그 문장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본능적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메이의 상처는 무엇보다 깊었고 넓게 벌어졌다. 무엇보다 피가 멈추지 않았다. K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흔치 않았으므로 외과 의사가 흉터를 꿰맸다. 메이의 부모는 오지 않았다. 메이의 보호자 자격으로 나타난 사람은 동양인 남자 하나와 동양인 여자 하나였다. 메이 옆에 침상에서 진정제 링거를 맞다가 나는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메이에게 다가가 먼저 예의를 갖추어 인사했다. 어떻습니까? 어디 불편한 데는 없습니까? 그저 불편한 데 있으면 뭐든지 다 말씀해 주시라요. 그들은 메이에게 높임말을 사용해 정중하게 말했고
그 애의 예후를 진심으로 염려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누구를 사랑하는 건 감출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들끼리 이야기하는 한국어 억양이 귀에 감겨왔다. 그 순간 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잠깐 밖으로 나간 엄마가 다시 들어오지 않기만을 나는 바랬다. 어머, 메이 보호자군요. 빚 투 배드. 네, 유감입니다. 우리 엄마 이 상황에서도 머리 쓰네. 미안하다거나 사과를 유출할 만한 단어를 사용하면 잘잘못을 따져야 할 때 전략상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나 봐. 친구들하고 놀다가 내가 중심을 잃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 너 한국 사람이구나. 엄마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친근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메이의 본명은 메희, 장메희이며 국적은 더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였다. 흔히들 노스 코리아라고 일컫는 북한 말이다. 의사는 엄마에게 나의 건강 상태가 몹시 좋지 않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다고 충고했다. 엄마는 반박하지 않았고 알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엄마가 의사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북한 아이의 이마에 구멍을 뚫었다는 사실에 엄마가 넋이 나갔다면 그쪽 보호자들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권력자의 딸이 남조선 여자아이와 단짝이라는 사실에 소스라쳤다. 아니다. 순전히 나의 상상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학교에 가기 전에 엄마가 날 불렀다. 리에, 교장 선생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두었어. 반으로 옮기게 될 거야. 그동안에도 걔랑 절대로 말을 섞으면 안 돼. Why not? 왜 안 된대? 그럼 아예 학교를 옮길래? 걔가 저쪽에서 굉장히 대단한 집안 아이랜다. 넘버 3? 넘버 5랬나? 아무튼 여기까지 유학 보낸 거 보면 모르겠니? 나는 엄마가 나에게 들려줬던 그 수많은 한국어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것들이 나를 만들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렇지만 말해야 했다. 싫어요. 난 다른 반에 가지 않을 거고 다른 학교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메이랑 같이 있을 거예요. 메이는 결석했다. 이마에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꽤 걸릴 듯했다. 나는 오랜만에 내 도시락을 먹었다. 종이장처럼 얇고 더럽고 맛이 없었다. 이 맛없는 걸 즐겁게 먹었던 메이에게 새삼 미안했다. 리에, are you okay? I'm okay. 나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빙긋 웃으려고 했는데 턱 근육이 굳은 것처럼 움직이기 힘들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메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뭐라도 해야 했다. 집에 아무도 없는 오후, 나는 창고로 쓰는 작은 방에서 종이상자 몇 개를 찾아냈다. 프레자일이라고 인쇄된 붉은 스티커를 떼어내고 남아있는 접착제 자국을 칼로 살살 긁어냈다. 경고의 글자가 사라지자 그것은 아주 평범한 누런색 종이박스가 되었다. 나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곳에 두었던 목걸이를 꺼내어 색종이에 곱게 싸서 상자 속에 집어넣었다. 별 모양으로 커팅된 엄마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엄마가 찾던 목걸이는 내가 가지고 있었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 아무래도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을 단 하나쯤 나도 가지고 싶었다. 편지는 영어로 썼다. 고마웠어, 메이. 우리 또 만나? 꼭! 박스를 테이프로 단단히 봉했다. 옆구리에 끼고 택시를 불렀다. 메이의 아파트가 어딘지만 알 뿐 정확한 동호수는 몰랐다. 그곳은 우리 집보다 더 비싸 보이고 경비가 삼엄해 보이는 단지였다. 나는 오피스를 찾아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유혜야, 너 여기 어떻게 왔니? 왜 울려고 그래? 네, 친구가 전학을 갔는데 선물을 주지 못했어요. 이거 꼭 전달해야 돼요. 북한 국적의 사람들이 사는 주소를 말해줄 수는 없지만 선물 상자를 전해줄 수는 있단다. K의 시민들은 대개 다 친절하고 선량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진심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 계절이 지난 뒤 메이에게서 답장이 왔다. 학교로 도착한 편지의 겉봉에 내 이름이 영어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내용은 한국어였다. 사정이 생겨서 잠깐 떠나왔어. K가 그리워. 곧 돌아갈 거야. 여기서 진짜 공깃돌을 선물로 가져갈게. 메이가. 메희가 아니라 메이라고 단정한 한글로 적혀 있었다. 이곳에 누구도 몰래 훔쳐 읽을 수 없는 편지였다. 메이. 그날 저녁 나는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해질녘의 바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한없이 고요했다. 해가 서서히 이울어 갔다. K에서 몇 계절을 지나도록 이곳은 한여름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영영 여름일 터였다. K의 언어로 돼지가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다. 나는 이제 별명도 없는 소녀였다. 부서지기 쉬운 것들, 부서지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동안 해가 완전히 사라졌다. 어둑한 하늘에 해가 있던 흔적처럼 투명한 원의 테두리가 남았다. 어떤 비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한동안 여기 더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두 손바닥을 높이 쳐들고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짝,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짝. 순식간에 20년이 지나가 버렸다. 침묵만이 남은 미래에서 나는 암흑과 뒤섞일 때까지 앉아 있었다. 네, 메이라는 이름의 한국어로 된 편지, 그 편지를 받은 리에는 또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해질녘 모래사장에서 박수를 치는 리에의 모습이 제 눈앞에 막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영영 여름의 정희연 작가, 그럼 전화로 모셔볼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재밌게 읽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저도 공기놀이를 꽤 잘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딸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요즘에 한창 공기놀이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공기놀이 하면서 홈벽 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네네. 장면이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참 인상적이었는데 작가님은 거기에 그걸 삽입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네, 그 공기라는 것은, 이렇게, 나이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1살, 2살. 예, 1살, 2살, 1년, 2년, 3년, 맞아요. 이렇게, 예. 그 연이라고 하는데요. 세는 단위인 연이라는 게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예, 그럴 때마다 그 더 높은 숫자의 연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20년 이렇게 꺾기 하면 맞아, 10년, 꺾기. 5년, 10년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이긴다는 설정이 그 공기놀이의 설정이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이 10대 소녀인데 그 소녀들이 그 나이 지금 본인들이 통과하고 있는 나이가 굉장히 답답하고 갑갑하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네, 그럴 때 그 공기놀이처럼 몇 년, 10년, 20년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현실은 그대로지만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자기 마음대로 그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해방감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숨어 있었군요. 예. 네, 저처럼 이제 어린 시절에 공기놀이를 많이 했던 세대들은 아마 이 소설 보면서 이런 설정이 참 인상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남태평양에 있는 K라는 나라,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있는 거죠. 실제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상상 속에 소설 속에 있는 곳에서 한국어가 탁 들리는데 미치겠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신선했을 것 같은데 와타나베 리에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네, 그 미치겠네라는 말은 북한 소녀가 뱉은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서로 그들은 공용어가 영어기 때문에 그 와타나베 리에는 이제 반은 한국 사람이 반은 일본인이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인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일본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한 명의 인간이죠. 한 명의 소녀죠. 우리는 근데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면 마치 아는 것처럼 외국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아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같은 한국인이라고 해도 정말 더 가까운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 와타나베 리에는 영어와 일어를 쓰지만 한국어 어머니를 통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북한 친구 역시 국적을 모르다가 미치겠네라고 하는 순간 어머니의 말, 모국어잖아요. 그게 그 자신이 아는 말, 그 소통하는 말, 비밀리에 소통하는 말, 그 말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급속도의 친근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와타나베 리에는 이제 아빠하고는 일본어로 얘기하고 엄마하고는 한국말로 말하고 그렇죠? 한국인 엄마와 일본인 아빠와 살고 있는 뚱뚱한 아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작가님의 의도는 어떤 것이었나요? 이런 설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뚱뚱한 소녀라면 사실은 친구들 사이에서 좀 놀림거리가 되곤 하는 그런 소녀일 테고요. 그다음에 소녀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가냘프고 연약하고 지켜주고 싶은 어떤 표상처럼 이미지화되어 있잖아요. 소녀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디에 가도 돼지라고 불리는 소녀는 필연적으로 그 육체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소외감을 늘 먼저 경험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음부터 여자아이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어떤 그런 애매한 태생과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 스미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소녀들이 또 가지는 그런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소녀를 우리가 되게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결국 타자라는 말과 또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여기에 또 이제 북한 어린이라는 설정이 하나 더 등장하잖아요. 네, 북한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 북한 역시 저는 이제 많은 경우에 또 이 소설을 남한 소녀와 북한 소녀가 만났다 이렇게 읽는
부로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어떤 이대 저의 물르기를 의도는 다루려고 했나? 뭐 이런 거. 예. 네네. 그런데 뭐 남북 화해 이런 생각은 전혀 뭐 염두에 두지는 않았었고요. 아, 네. 네. 그것보다 그냥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그런데 서로 같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그냥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서로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로 그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외국에서 국제학교에 다녔던 저의 지인이, 예전에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얘기해 주었어요. 이제 네. 거기에서 모티프를 얻은 그런 작품인데요. 네. 그 친구도 서로 외국어, 영어로 얘기해서 서로 남한과 북한인지 몰랐는데, 각 나라의 음식을, 자기 나라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대요. 네. 거기서 그 친구가 불고기 같은 걸 가지고 왔고 자기도 같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처음으로 동질감을 서로, 느끼면서.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그 음식을 못 먹는데 이제 자기들만 그 음식을 먹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떤 눈빛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구상하게 됐었어요. 네. 네. 늘 다양한 시도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은 또 어떤 작품 쓰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제 단편집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네. 제 단편 계속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름 한 두어 달 후부터는 장편 연재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지금 2015년이죠. 2015년 현재 서울을 배경으로 한 장편 소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여름 많이 더울 거라고 하는데 좀 건강하게 보내시면서 좋은 작품 많이 낳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영 여름의 정희연 작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부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인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요즘 기온이 한창 올라가면서 그늘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됐는데요. 그늘이 있고 그늘을 사랑하고 또 스스로 누군가의 그늘이 된 사람들. KBS 라디오 독서실은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정희연 작가의 영영 여름 함께 하셨고요. 지금까지 음악의 장순연, 효과의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기술의 김남희, 극본 서현이, 제작 강요한,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